안녕하세요. 오늘 북클럽 비반은 부활 3부에 4, 5, 6, 7 4개 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 2, 3장에서 카츄샤가 시베리아로 가는 여정을 보여줬죠. 처음에는 형사범들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네흘류도프의 그 노력으로 정치범과 같은 조로 이제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정치범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카츄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이 당시의 정치범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4, 5, 6, 7에서 보여줍니다. 먼저 4장은 앞에서 중요한 정치범이 2명 있었죠. 마리아 파블로브나하고 시몬손. 이 두 사람이 이제 마슬로바, 카츄샤에게 가장 영향을 준 두 사람일 텐데, 마리아 파블로바는 여성끼리의 우정, 연대, 사랑이라고 할 만큼 카츄샤하고 아주 돈독한 관계로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게 지난번 3장에서 얘기가 됐던 거고요. 이제 4장에서는 또 다른 사람. 시몬손의 영향이요. 마슬로바가 마리아 파블로바나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썼고, 톨스토이가 시몬손하고의 감정은 마슬로바의 감정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표현해요. 마슬로바가 마리아 파블로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변화했고, 또 다른 영향은 시몬손인데 그 영향은 시몬손이 카츄샤를 사랑한 데서 기인했다. 즉 카츄샤는 본인이 시몬손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는데 시몬손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느껴요. 느끼면서 이 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4장도 참 아름다운 장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톨스토이의 모든 소설에서 그런 고린도전서 같은 사랑장을 찾아라 하면 저는 이 부활 3부의 3장 4장인 것 같아요. 마슬로바가 마리아 파블로브나하고 그리고 시몬손하고 어떤 관계인지, 특히 시몬손은 남자니까 역시 톨스토이는 사랑의 작가. 네, 톨스토이가 아무리 사회제도 개혁과 종교와 철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해도 역사에 대해서 역시 톨스토이의 장점은 사랑하는 사람의 심리. 어떻게 나오냐면요. 시몬손은 어떤 남자냐.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자기 생각에 따라 또 어느 정도는 타인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고 행동한다. 그 어느 정도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사는가, 어느 정도 타인의 생각에 따라 사는가가 사람을 구별짓는 주된 차이점이다 하고 나와요. 근데 이거는 앞에서 우리 1부에서도 네흘류도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상적인 생각에 자기를 끼워 맞춰서 살다가 새롭게 눈을 뜨면서 낯설게 하기가 되면서 자신의 목소리, 자기 내면의 진짜 목소리를 들으면서 나아가려고 하죠. 그거를 내면의 빛이라고도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그거를 정재욱 선생님이 댓글에서 퀘이커 교도들이 내면의 빛을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Inner Light. 근데 여기서도 그 앞에서 나왔던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럼 시몬손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성을 막 갈고 닦아요. 지적 유의도 하고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죠, 주변에. 그리고 우리가 학교 제도를 비판할 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비판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고는 지적 유의처럼 사용하고 자기의 이성을 굉장히 이렇게 빛나고 소중한 것처럼 갈고 닦지만 막상 행동할 때는 타인의 생각, 관습, 전통, 법률에 복종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통상적인 많은 안정된 사회 엘리트들의 모습이겠죠, 이런 게.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성 요구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에 순종한다. 다만 이따금 타인의 결정에 따르는데 그때는 스스로 비판적인 평가를 한 다음에 옳다고 생각하면서 타인의 결정을 따른다. 시몬손은 후자였다. 모든 것을 이성에 따라 검증하고 결정했으며 일단 결정하면 실행에 옮겼다.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얼마나 시몬손에 애정을 갖고 있는지 이 대목에서 드러나요. 생각하는데 안 움직이는 사람들 되게 못마땅해 하잖아요, 소설에서. 근데 시몬손은 어떤 사람이냐.
김나지움 학생일 때 아버지가 재무부 관료였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재산은 부정하게 축적된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우리 재산을 민중에게 넘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욕설을 퍼부으니까 집을 나와요.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재산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 그런데 존재하는 모든 악은 민중의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고 대학을 떠나서 나로드니끼 민중주의자들에게 가담해서 시골 촌락의 교사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나로드니끼가 우리가 국어 시간에 무수히 많이 배웠던 시문의 상록수 시험 문제 나오면 분하로드 운동 썼잖아요. 그 분하로드가 부 into 나로드 민중 속으로라는 뜻인데요. 그 나로드에서 민중주의자들이 나로드니끼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혁명 때문에 막 소비에트 혁명, 러시아 혁명 전에 볼셰비키가 엄청 많아서 막 볼셰비키 때문에 다 엎어지고 혁명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전쟁과 평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820년대 그 제카브리스트 12월당 사건에서 그분들이 시베리아로 유형을 갔던 귀족이나 그 따랐던 그 장교들이 젊은 장교들이 거기서 시베리아에 있는 민중들과 함께 교육, 의료, 농사 지으면서 함께 살았던 그 전통에서 비롯된 나로드니끼가 거의 90년, 80년, 100년 가까운 역사로 러시아 혁명 시기까지 가는 거예요. 한 80년 정도, 60년에서 80년 정도. 그러니까 이 나로드니끼들이 있는 바탕 위에서 볼셰비키가 있었던 거죠. 근데 항상 사회가 변화하거나 뭔가 여러 계층이 성장할 때 어제까지는 민족주의, 오늘부터는 사회주의, 내일부터는 자본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이 층위가 같이 있잖아요. 같이. 우리도 6.25 겪은 세대, 그다음에 4.19를 어릴 때 본 세대, 3.1운동을 어릴 때 본 세대, 해방을 어릴 때 본 세대, 4.19를 어릴 때 본 세대에서 층층이 와서 최근에 촛불 시위나 촛불 층혁명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런 걸 촛불 시위나 이런 걸 본 세대가 또 최근에 어릴 때 본 세대가 지금의 젊은 세대에서 이 층층이 세대가 같이 있잖아요. 러시아도 이 수십 년 동안 나로드니끼가 있고 거기서 또 나로드니끼 중에서 볼셰비키로 간 사람도 있고 볼셰비키로 시작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혁명 당시에 사실 다수를 이루는 혁명의 지지자들은 나로드니끼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봐야 돼요. 러시아의 그 혁명 전통이 그래서 막스레닌주의가 딱 들어와서 탁 바뀐 게 아니라 러시아에 기반한 기독교에 기반한 어떤 또 다수는 그 러시아의 전통적인 시골 공동체에 기반한 그 나로드니끼가 두텁게 있었어요. 상당히 두텁게. 여기서 지금 톨스토이가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로드니끼입니다. 그 학생들에게나 농민들에게나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건 무엇이든 대담하게 가르쳤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부됐다. 어느 정도냐? 체포돼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 중에 판사들에게 자신을 재판할 권리가 없구나 이 사람들은.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재판할 권리가 없어. 판사들은 무시하고 계속 재판하죠. 그러니까 나는 이 재판을 받지 않겠어 하고 침묵해요. 모든 질문에. 자기를 방어하지 않아요. 변호하지 않아서 결국 아랑겔스크로 유형을 떠나고 거기서 이 시몬손에 대해서 약간 톨스토이가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썼지만 코믹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에 와서 보면. 왜냐하면 톨스토이 자신의 모습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톨스토이즘이라고 해서 이 부활을 쓰기 한 10년, 20년 전부터 톨스토이 추종자들의 어떤 단체가 있었거든요. 톨스토이 협회로도 있고 서유럽에서 여기 종교적 교의에 가까운 자기 원칙을 시몬손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것은 살아있으며 생명이 없는 것은 없다. 우리가 생명이 없다고 여기는 대상은 사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유기체의 일부다. 따라서 거대한 유기체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의 임무는 이 유기체와 그에 속해 살아있는 모든 부분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거 생태주의자들의 생각이잖아요. 21세기. 그런 이유로 그는 시몬손은 생명을 죽이는 건 범죄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쟁, 사형,
모든 종류의 사륙을 반대한다 해가지고 결국 채식주의자가 돼요. 시몬소는. 그리고 인간의 번식은 이거 좀 여기서도 과도한데 톨스토이도 이런 어떤 성적인 청렴함을 말년에 주장을 했기 때문에 최고의 기능은 존재하는 생명을 보살피는 거래요. 그러니까 번식은 저급한 기능이래요. 이게 다수의 생각이 안 됐기에 망정이지. 잘못하면은 생명을 유지하는 게 최고선이라고 하다가 번식을 거부하면서 인간이 멸종될 뻔했죠. 이 사상이 만약 다수가 됐다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소는 최고의 기능은 이미 존재하는 생명을 보살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혈액 속에 식세포라고 세균이나 이물, 조직의 분해물 따위를 먹고 소화해서 없애주는 그 세포가 있는데 이게 자기 면역에 도움이 되죠. 굉장히 이런 세포가. 이 식균세포가, 식세포가 자신 같은 독신자들은 이런 말하자면 유기체 사회의 식세포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번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유기체의 약하고 병든 부분을 돕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생각하고, 젊은 시절에는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그런 결론을 내린 후로는 그것에 따라 살았다. 어쩐지 톨스토이 본인의 얘기 같지 않나요? 그는 이제 마리아 파블로브나와 마찬가지로 자기 역시 세계의 식세포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일종의 독신으로 살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카츄샤에 대한 사랑은 정신적인 사랑이고 약자를 보살피는 식세포로서의 활동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론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카츄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몇 시간 일할지, 몇 시간 쉴지, 어떤 식사를 할지, 무슨 옷을 입을지, 빼치카에 불을 지필 땐 어떻게 할지, 실내에 불을 밝힐 땐 어떻게 할지, 이걸 다 자기 나름의 원칙을 세워서 이대로 했대요. 이것도 똘소이였죠. 그와 동시에 시몬소는 겸손하고 사람을 대할 때 몹시 쑥스러워했다. 톨스토이 소설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교적인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좀 쑥스러워하는 내성적인 사람들에게 깊은 애정을 표현하죠, 톨스토이가. 그러나 무언가를 결심하면 그 무엇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이거는 톨스토이가 좋아하는 인물형이기도 하고 물론 밝은 사람도 좋아하지만 요즘 러시아 사람들이 약간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우리 문학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조연급 사람에게 굉장히 애정을 가지면서 읽게끔 만들잖아요. 토지에서도 보면은 여러 인물 군상이 나오지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느낌이 이 길상이나 있잖아요. 그 주요 인물들한테. 이 톨스토이 작품에서도 이런 인물의 어떤 개성이나 특징에 오랫동안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톨스토이도 좋아하는 사람으로 등장할 때가 있는데, 이 겸손하고 쑥스러워하면서 무언가를 결심하면 반드시 실행하는 사람, 이런 스타일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시몬손에 대한 얘기고요. 네, 카츄샤 입장에선 바로 이런 남자가, 이런 비범한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자존감을 높여줬대요. 카츄샤는 여자의 직감으로 금방 알아차렸어요. 시몬손이 자기한테 관심 있고 좋아한다는 걸. 네흘류도프는 관대한 마음과 과거 일 때문에 자기에게 청혼했지만 이렇게 나와요. 시몬손은 지금 그대로의 카츄샤 모습을 사랑했고 단지 카츄샤가 좋아서 사랑했다. 즉 미안하거나 옛날 추억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사랑이 바뀔 때의 그 기준. 그 밖에도 카츄샤는 느꼈다. 시몬손이 다른 모든 여자하고 다르게 자기를 대한다는 걸. 특별하고 높은 도덕적 자질을 지닌 평범하지 않은 여자로 자기를 생각해 준다는 걸. 그런데 시몬손은 사실 카츄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시몬손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 카츄샤는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질을 자기 안에 일깨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노력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카츄샤는 가능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네? 근데 나의 어떤 면을 보고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싶다 내가. 그러면서 카츄샤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시몬손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근데 이 두 사람은 사실 감옥에 있을 때 이미 한 번 봤대요. 그때 묘사를 이렇게 합니다. 높은 이마와 눈썹 아래로 카츄샤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의 순수하고 선한 지푸른 눈동자를 카츄샤가 알아차리면서 저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네 하고 안 거죠. 그때도 눈치를 챘지만 그리고 삐죽삐죽 솟은 머리털, 찌푸린 눈썹이 풍기는 엄격함, 그 눈에 어린 어린아이 같은 선함과 순수함 다 나오죠. 톨스토이가 좋아하는 특징이 이게 하나의 얼굴에 본능적으로 놀라우리만치 잘 어우러져 있는 것을 카츄샤는 알아보았다. 감옥에서 봤어요 한번. 저 사람 나한테 관심 있네. 톰스크 정치범들 무리로 속으로 와보니까 여기서 또 다시 알아본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들이 나눈 눈길에는 서로를 기억하며 소중하게 여긴다는 고백이 담겨 있었다. 이건 정말 이건 멋진 영화의 한 장면이죠. 그 후에도 그들 사이에 중요한 대화는 없었다. 하지만 카츄샤는 느꼈다. 시몬손이 그녀 앞에서 말할 때 사람들을 향해 여러 명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시몬손이 카츄샤를 위해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그래서 함께 형사범과 걸어가면서 두 사람은 점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자, 이제 여기서도 네흘류도프 같은 사람이 모든 귀족 아가씨들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멋진 귀족 남자가 자기에게 헌신하겠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카츄샤가 네흘류도프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거는 사랑이 아니야 하고 거부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카츄샤의 자존심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시몬손의 경우는 지금 이대로의 나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내가 변화하는 모습으로 저 사람과 뭔가 숭고한 무언가를 우리끼리 대화하고 있다는 것, 말이 아니라 눈빛으로, 행동으로 대화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고양되는 마음, 이걸 사랑이라고 본 거죠. 어느 쪽의 사랑을 선택하게 될까요, 카츄샤는? 그래서 다섯 번째, 이 4장은 카츄샤와 시몬손의 얘기로 저는 사랑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5장에서는 이제 네흘류도프 얘기로 돌아가요. 네흘류도프는 페름에 도착해가지고 카츄샤를 두 번 만나요. 한 번은 바지선에 죄수 태우기 직전, 또 한 번은 감옥의 사무소에서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출발해서 페름에 와가지고 카츄샤가 몹시 네흘류도프에게 짜증내고 그 못마땅해 하는 그 태도로 막 대해요.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이 형사범들 사이에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남자들이 찝쩍거리니까 짜증나고. 근데 정치범으로 옮긴 다음부터 뭔가 카츄샤가 변하는 것 같았는데, 톰스크에서 첫 면회를 했을 때 지금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소탈하고 기쁜 모습으로 네흘류도프를 맞이를 해요. 그러니까 네흘류도프가 너무 기쁘죠. 카츄샤가 변했다, 지금 뭔가 변했다. 그만큼 카츄샤는 이 정치범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정말 좋았나 봐요. 야위고 햇볕에 탔으며 나이 들어 보였다. 눈가와 입 주위에 주름이 생겼다. 이제 이마 위로 머리카락을 풀어내리지도 않고 손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묶었다. 옷도 머리도 태도도 더 이상 예전 같은 교태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는 변화가 네흘류도프에게 끊임없이 큰 기쁨을 불러일으켰다. 카츄샤가 변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 네흘류도프가 이런 카츄샤를 볼 때의 감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민과 부드러움이 어우러진 더할 나위 없는 진솔한 감정이었다. 이게 사랑일까요? 근데 네흘류도프가 이런 감정을 면회할 때 처음 카츄샤를 만났을 때 느꼈고, 또 카츄샤가 병원에서 그 약국 조수하고 불륜이 뭔가 관계가 있었다는 잘못된 소문, 오해 때문에 굉장히 혐오스럽고 화가 났지만, 자기가 청혼까지 했는데 저런 놈하고 놀아났단 말이야 하고 화가 났지만 그 순간 그녀를 용서했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한 마음,
지금은 다 오해인 게 알려졌죠. 그런 두 번 자기가 크게 느꼈던 따뜻한 마음이 지금 카츄샤를 보면서 또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일시적이었는데 지금은 늘 느낀다. 그리고 그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한결같이 연민과 부드러움이 어우러진 그 진솔한 감정을 느꼈다. 이 마음이 네흘류도프 마음속에서 사랑의 급류의 수문을 열어준 것 같았다. 그래서 출구를 찾지 못했던 급류가 이 사랑의 마음이 이제 뻥 뚫리고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향했다. 여정 내내 네흘류도프는 마부와 호송병부터 감옥의 소장과 현지사에 이르기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관심과 친절을 베푸는 흥분 상태에 빠져버렸다. 내가 이걸 읽으면서도 살짝 제가 웃음이 났던 게 우리 네흘류도프는 참 언제나 넘치거나 모자라죠. 사랑의 급류가 터지니까 이제 감옥의 소장과 현지사부터 마부와 호송병까지 모든 사람에게 이 처음에 카츄샤에게 느꼈던 그 감정이 모두에게 퍼지는 거예요. 이 대목이 왜 저는 사랑장이다 이것도 생각을 했냐면 연민과 부드러움이 어우러진 더할 나위 없이 진솔한 감정이 예전에는 순간순간이었다면 지금은 항상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톨스토이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 마음을 톨스토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부활은 바스크리시엔예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활을 제목으로 따온 게 이유가 있는 거죠. 톨스토이가 제도와 러시아 정교가 굳건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러시아 제국의 모든 질서와 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말 신랄하게 조롱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고 몇 년 후에 러시아 정교에서 파문당해요. 근데 톨스토이는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는가? 말년에 톨스토이 에세이를 보면 나는 삼위일체가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다. 그리스도가 진짜 이렇게 살이 있는 이런 몸으로 부활한 건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거는 안 믿어진다.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무엇이 부활인가가 이 소설의 주제겠죠. 그러면 왜 계속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겸허하게 생각을 하거나 묵상을 하는가. 그 이유가 다 이 부활에 담겨 있겠죠. 그게 저는 이 대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민과 부드러움이 어우러진 더할 나위 없이 진솔한 감정. 네흘류도프가 드디어 이 시베리아로 가는 죄수 행렬과 함께 가면서 이제 드디어 변화하는 카츄샤를 보면서 느끼는 이 고양된 마음이 톨스토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결국 누가 카츄샤와 네흘류도프를 기독교인의 마음을 갖도록 해준 거예요? 정치범들이에요. 톨스토이는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러시아 혁명운동, 이 혁명가들, 정치범들이란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기서 네흘류도프가 이 호송되는 정치범들을 보며 만나면서 정치범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고 얘기가 나와요. 완전히 바꾸게 된다. 그러면서 이 5장에서 이제 러시아 혁명운동이 시작될 때부터 특히 3월 1일의 사건 이후, 이 3월 1일은 러시아 구력입니다. 그러니까 신력으로는 3월 10며칠 좀 뒤에요. 이게 알렉산드르 2세가 폭탄 테러로 크게 부상을 입고 사망하죠. 그 3월 1일의 폭탄 테러 사건 이후로 정말 러시아에서 러시아가 바뀌어야 된다 하고 개혁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폭탄 테러, 인민의지당의 폭탄 테러, 나로드니키들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테러까지. 그 폭탄 테러를 보면서 마음이 차갑게 식죠. 중도층이 다 이반해요. 요즘의 표현으로 하면. 중도층이 다 이반해서 그다음부터는 급격한 보수화로 가는데 급격한 보수화로 간 그 이후에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3월 1일 그 폭탄 테러 사건 이후로 네흘류도프는 혁명가들에게 적대감과 경멸을 품었다. 그 잔혹함, 비밀주의, 무엇보다 그들이 실현한 살인의 잔혹함 때문에 정말 이 반정부 투쟁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는데 재밌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공통된 특징인 크나큰 자부심에도 거부감을 느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옳다, 정의롭다,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다수를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확신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그 자부심이 지나치면은 옆에서 볼 때 이제 거부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떤 그룹이든 이거는 꼭 혁명가 그룹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옳은 줄은 아는데 무언가 싫을 때, 맞는 말인 줄은 아는데 기분이 나쁠 때, 그게 이제 여기서 우리의 옹졸함이 사실은 걸리는 거죠. 그래, 잘났다, 이런 마음. 이 혁명가들의 공통된 특징인 큰 자부심에도 거부감을 느꼈다. 얼마나 지금 톨스토이가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그쵸, 촘촘하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혁명가들을 좀 더 가까이 접하고 그들이 사실은 아무 죄도 없이 정부의 전횡으로 지독한 고초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렇게 되는 것 말고는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겠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돼요. 왜? 형사범들은 아무리 끔찍해도 최소한 재판을 하고 재판 이전과 재판 이후에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신용이라도 있었대요. 그런데 이때 정치범은 그런 신용조차 없었다면서 톨스토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물에 잡힌 물고기 취급을 했다, 정치범들을. 무슨 얘기일까요? 어부는 그물에 걸려든 걸 전부 해안으로 끌어올린 후에 필요한 큰 물고기는 거두어들이고 나머지는 해안에서 말라 죽어가건 말건 냅둔다는 거예요. 그처럼 정부는 일단 그물로 싹쓸이를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분명히 죄가 없을 뿐더러 정부에 해를 끼칠 리 없는 사람들을 수백 명 붙잡아서 몇 년 동안 감옥에 가둬두었다. 거기 갇힌 사람들은 폐병에 걸리거나 미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부가 그들을 붙잡아 둔 것은 풀어줄 이유가 없어서였고 그냥 또 한편에 감옥에 두면 심리 중에 어떤 의문을 해명하는 데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중에 누가 사실은 연루됐다거나 아니면 뭐 심리할 때 누가 안에 있는데 네 얘기 다 불었다거나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다 가둬놨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정부 입장에서 봐도 죄가 없는 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그저 헌병, 경찰관, 첩자, 검사, 예심판사, 현지사, 대신 등 이런 사람들의 변덕과 시간 여유와 기분에 좌우됐다. 사실은 카츄샤도 그래서 유죄가 된 거죠. 여기서 보면 헌병, 경찰관, 첩자, 밀정, 검사, 예심판사, 현지사, 대신을 모두 동급으로 놨어요. 이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때 지도층이 이 책을 봤을 때. 그래서 보면은 뭐 상관에게 비유 맞추려고 괜히 감옥에 붙잡아 두거나 풀어주거나, 공적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괜히 유형을 보내거나 독방에 가두거나, 심지어는 사형을 선고하기도 하고, 어떤 귀부인의 부탁을 받아서 석방하기도 한다. 중죄인이라고 잡아놓고 귀부인 탄원이 있다고 풀어줘요? 큰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1부, 2부에서 네흘루도프가 그 석방을 받은 그 얘기죠. 그들은 전쟁터와 똑같았는데요. 군인들이 자기가 저지른 행위의 범죄성을 어떻게 은폐해요? 무후드로 포장해주는 여론 분위기에서 계속 그 안에서 살는 거는 상대의 적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정치범도 똑같이 그 안에 여론 분위기가 있는데 이 정부에서 현재 제도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탄압을 하니까 자유와 생명을 비롯해 인간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각오하고 잔인한 행위를 하는 게 악하지 않고 용감한 행위로 보인다는 거예요. 폭탄으로 황제와 그 인근에 있던 사람들을 죽이는 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네흘루도프는 성품이 더없이 온화해서 살아있는 존재에게 고통을 가하지도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지도 못할 사람들이 평온하게 살인을 준비한다거나, 거의 모든 이들이 어떤 경우에는 자기 방어와 공익이라는 이 최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단으로서 살인을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거나, 이런 놀라운 현상에 대해서 네흘루도프가 납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전쟁터랑 똑같구나. 정부가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런 처지까지 몰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용감한 행동을 하면 스스로를 더 영웅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런 행동을 서로서로 더 독려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읽으면 네흘루도프가 혁명가들을 다 이해하고 편드는 것 같죠.
근데 그 다음에 역시 그럼 톨스토이가 아니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네흐류도프는 혁명가들이 누구 생각처럼 철저한 악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누구 생각처럼 완벽한 영웅도 아니며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 어디나 그렇듯 혁명가들도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중간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즉 혁명가 그룹을 막 이상적으로 띄우는 게 아니라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악인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데에는 현재 러시아 제국의 모순이 있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혁명가들 중에서 평균보다 수준이 높거나 훨씬 높은 사람들은 아주 보기 드문 도덕적 경지의 귀감이었대요. 근데 혁명가들 중에서 평균보다 낮거나 훨씬 낮은 사람들은 진실하지 못하고 위선적인 동시에 자신만만하고 오만한 인간이 됐다. 이 오만한 거 굉장히 싫어하죠, 톨스토이가. 그래서 네흐류도프는 어떤 혁명가들에게는 진심 어린 애정과 존경을 갖고 또 어떤 혁명가들에게는 계속 냉담하게 대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이 혁명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기 의무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이기심과 허영심이 뒤섞여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다수는 위험과 모험에 대한 갈망과 자기 생명을 걸고 승부를 겨루는 쾌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흐류도프가 전쟁 경험에서 군대에 있었으니까 그때 배웠듯이 열정이 넘치는 지극히 평범한 젊은이들에게 흔한 감정이었다. 이 위험과 모험에 대한 갈망, 생명을 걸고 승부를 겨루는 쾌감, 무언가 우리가 이 사회선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있다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젊은이들의 열정에서 흔한 감정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혁명가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다.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은 혁명가들이 그리고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난 점은 도덕적 요구가 높았다. 절제, 엄격한 생활, 진실함, 청렴, 공공의 대의를 위해서 생명까지 기꺼이 내놓겠다는 각오가 필수였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 혁명가도 있고 그보다 못하면서 오만하기만 한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 하고 얘기를 마무리해요. 이 5장을 읽으면은 톨스토이가 이걸 쓸 때가 지금 60대 후반 70대 초반에 썼어요. 70대 초반에 이걸 마무리해서 발표를 해요. 72살 그때 책을 발표하죠. 71살 2살 그리고 이제 12년 후에는 사망합니다. 84살 그런데 이 시대는 70살, 80살이 지금하고 달랐잖아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톨스토이처럼 나이 들 수 있을까? 하는 한 가지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궁금해하고 왜 그런지 이해하고 싶어 하고 탐구하는 건 나이가 들면서 사실 그게 좀 없어지잖아요. 익숙한 세계 안에서 살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 안에서 다른 걸 평가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르면 애들이 아직 몰라서 경험이 없어서 나이가 들면 깨달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심지어 황제를 폭탄 테러를 한 일에 모두가 경악하고 있는 이 순간에 그럼 이 인민의지당 혁명가들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를 천착하면서 여기까지 들어가서 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른이 넘은 어르신이 그것도 19세기 말에 이른이 넘은 어르신이 본인이 살던 20대 30대와는 얼마나 다른 시대의 20대 30대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10대 20대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동기와 현재의 모습과 마음과 관계들을 이렇게 파고들면서 이해하려고 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좀 경이로웠어요. 이 대목을 이 시점에 19세기 말에 30살쯤 된 작가가 썼다면은 지금만큼 놀랍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대신 서툴게 썼겠죠. 근데 너무나 노련한 이미 전쟁과 평화와 안나 까레니나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노작가 톨스토이가 동시대의 젊은 혁명가들에 대해서 왜 저러는지 이해하려고 여기까지 들어가서 썼다는 게 좀 저는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많이 하는 얘기가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긴 뭐가 좋아요. 옛날에 실업급여도 없었고요. 사회보장제도도 없었어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옛날에 한부모 가정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도 없었고요. 장애인이나 여성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어떤 규정들도 없었고요. 지역차별, 학력차별 보란듯이 했고요. 서류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온 여자들도 서류 전형 통과 안 시키고 다 떨어뜨렸고요. 그게 불과 30년 전이었어요. 30년 전, 35년 전. 35년 전이었죠, 그게. 그때 옛날이 좋았다니 저는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이 좋았죠. 옛날엔 할머니도 살아계셨고 할아버지도 건강하셨고 지금은 제가 카카오톡을 이렇게 주소록을 보면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거기에 중간중간 30대, 40대, 50대 세상을 떠난 친구 이름들이 그런 친구들도 아무도 안 죽었었고 동생은 어리고 귀여웠고 부모님 지금 저보다 훨씬 젊고 건강하셨고 그랬던 옛날이 어떻게 그립지 않겠어요. 옛날이 아름답죠. 그리고 우리가 10대, 20대 때 가만히 놔둬도 막 감수성이 넘칠 때 들었던 음악이나 영화나 그림이나 책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왜 없겠어요. 친구들도 아파트 주식 이런 얘기 안 하고 정말 그때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그때 나눴던 대화들이 또 얼마나 소중해요. 옛날이 좋았죠. 근데 그렇게 나의 개인적인 감수성의 영역에서 나의 개인적인 기억 속에서 좋았던 옛날과 사회 제도와 어떤 공적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이만큼 개혁을 하면서 온 거잖아요. 여기서 옛날이 좋았던 거하고는 아주 다른 얘기죠. 이거를 구별을 잘 해야 좋은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구별이 안 되고 섞여서 옛날이 좋았지 사무실에 딱 앉아있으면 여직원이 커피 타오고 그랬는데 말이야. 요즘은 커피 타오라고 하면 말이 많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공적인 영역.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옛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나이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잃어가는 게 더 많은데요. 다 옛날이 좋았죠. 그런 개인의 영역에서 옛날이 좋았던 것하고 사회가 인류의 역사가 그런 끔찍한 차별과 폭력에서 이만큼 벗어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옛날이 좋았다고 하는 거하고는 이건 천지 차이죠. 그런데 이게 헷갈리거든요. 나이가 들면. 제가 흑인 영어 선생님 한 명하고 좀 가까운 적이 있었는데 몇 명을 잠깐 가르쳤던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트럼프 나왔을 때 굉장히 화를 내면서 다시 한번 강력한 아메리카를 만들겠다는 거였잖아요. 다시 한번 어게인이 들어갔는데 이 흑인 선생님이 격분하면서 뭘 언제 위대한 적이 있다고 어게인이냐고 흑인들 나무에 매달고 총 쏘고 죽였던 그때가 위대했냐고 지금 그분 빙의가 돼서 막 흥분하는데 그렇게 흥분하고 화내는 걸 처음 봤어요. 그 젊고 예쁜 흑인 아저씨가 흑인 청년이. 근데 그때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번 위대한 미국을 만듭시다. 다시 한번 언제로 돌아갑시다 하는 말이 한국이건 미국이건 그런 구호가 나올 때마다 불편했던 게 그 지점이거든요. 누구의 기준으로 다시인가, 어게인인가 했을 때. 그때 힘있고 편안했던 계층이 봤을 때 다시지. 그때 차별받고,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게인이 아니거든요. 어떤 흑인이 1960년대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응? 그렇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어게인 하고 싶은 위대한 미국이 있는 거죠. 백인 세상이었던 어떤 시점이. 그거를 이 톨스토이는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느끼는 경이로움입니다. 부활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은근히 이분 영감님 대단하시네? 이러면서 읽었는데 이 혁명가를 묘사하는 대목에서 와, 이게 완전하게 톨스토이 구분이 되는구나 지금. 내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 시대의 새로운 세대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 사회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이거를 이해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 세대나 지금 세대나 똑같은 보편적인 사람 마음의 그 오만함, 사랑, 연약함, 두려움, 그건 무엇인지 또 통찰해서 일관성 있게 또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보는 게 아니라 동일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을 연장시키면서 지금 젊은이들의 목표와 꿈은 무엇이고 왜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까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이러려고 부활을 읽은 게 아니었는데, 부활을 읽으면서 이 3부로 가면서 어떻게 이거를 예전에 내가,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얘기만 한다고 그렇게 가볍게 넘겼을까? 톨스토이 한 줄 한 줄 진실하게 쓴 문장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읽었을까 하고 좀 반성하면서 읽었습니다. 6장엔 누가 나오냐면 네흘류도프가 이제 카츄샤는 시몬손을 통해서 변화를 한다면 네흘류도프는 누구를 좋아하냐면 크릴초프라는 사람을 좋아해요. 폐병 환자인데 이 숙박소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아까 시몬손은 아버지가 재무 관료였죠. 재무성에서 일하는 관료 높은 사람인데 아버지 우리 집의 재산은 이거는 민중을 핍박해서 가진 정직하지 못한 재산입니다. 이래서 아버지가 쌍욕을 하면서 쫓는 야단치니까 집을 나온 거죠. 시몬손은. 크릴초프는 아버지가 누구였냐? 부유한 지주였는데 여러 현의 토지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부유한지 알겠죠. 그 외아들이었어요, 또.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릴 때 어머니가 키웠는데 아주 공부를 잘했고 수학과도 수석으로 졸업했대요. 그래서 유학 갈래? 대학에서 제안하는데 사랑하는 아가씨가 있어서 지방기관에서 일을 해볼까? 정말 많은 선택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인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일할 기회도 있고 유학을 갔다 와서 학교에서 교수를 해도 되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 하고 싶어서 있을 때 대학 시절 동료들이 공공의 대의를 위한 자금을 부탁했다. 근데 크릴초프는 이게 혁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혁명 자금이라는 걸. 전혀 관심이 없었대요. 혁명에.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동료애와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돈을 줬대요. 이것도 정말 청춘의 중요한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혁명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처럼 보이기 싫으니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잡히고 그 사람은 크릴초프는 혁명 자금원이 돼가지고 감옥에 왔는데 역시 아름답고 지적이고 선한 눈동자라고 크릴초프의 눈동자를 표현해요. 톨스토이는 아름답고 지적이고 선한 눈동자를 엄청 좋아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혁명가들의 눈동자를 이렇게 표현해요. 눈동자를. 이 감옥이, 이 대목도 참 좋은 게,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은 좀 다른 감옥이었어요. 엄격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정치범들이 벽을 두들겨 소통하고 복도를 돌아다니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음식과 담배를 나누고 저녁마다 함께 노래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슬퍼하셔서 그것만 마음에 걸렸지 나는 감옥에 있는 게 즐겁고 재밌기까지 했어요. 청춘이잖아요. 거기 한데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거기서 무언가 우리가 같은 일을 하고 여기에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서 막 불쌍하고 가련하고 끔찍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감옥도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공동체의 어떤 특징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감옥에 있었던 분들의 수기도 읽다 보면은 그 정치범들끼리 통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즐거웠던 에피소드들이 있더라고요. 끔찍하고 막 힘든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유머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또. 근데 여기서 그 대목을 톨스토이가 그 대목까지 짚어내요. 그런데 페트로프나 여러 혁명가들을 만났는데 자기는 혁명가가 아니었대요. 혁명에 관심이 없었다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런데 두 사람을 알게 됐어요. 폴란드 선언문의 전단지 사건으로 체포가 됐는데 철도로 호송 중에 탈주하려고 했던 제목으로 재판을 받았어요. 계속 폴란드 독립에 관심이 많죠. 한 사람은 폴란드인 로진스키였고 또 한 사람은 유대인 로조프스키였습니다. 로진스키와 로조프스키. 성이 그랬습니다. 네, 로조프스키는 아주 어린애였어요. 17살이래지만 15밖에 안 돼 보였고 유대인이 그랬듯 음악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아주 잘했죠 하는데 저는 이 대목도 여러분 2차 대전 유태인에 대한 이야기나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얘기들을 볼 때 어떤 대목이 있냐면 억압되고 핍박받는 사람들 중에서 노래를 잘하는 어린 소년이 한 번씩 꼭 등장해요. 그게 이제 사람들을 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가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톨스토이의 부활에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게 많은 이야기에 반복되는 이미지인지, 부활 때문에 부활 이후에 이런 이미지가 많이 퍼졌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로 실화를 보면 실화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유태인 숙이나 이런 데 보면 노래 잘하는 소년이 이렇게 귀여움을 받다가 어떻게 죽는지 이런 얘기들. 근데 여기서 이 로진스키가 사형으로 확정이 돼서 감옥 안에 있는 정치범들이요? 그럴 리가, 그게 무슨 사형까지 받을 일이 아니잖아, 괜히 겁주려고 그랬나 보지 했는데 진짜 사형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사형 당하는 장면의 묘사가 이거는 저는 읽으면서 헐리우드에서 사형수들 그린마일이나 있잖아요. 사형수들의 심리를 그리는 거. 거의 그런 장면의 원형이에요. 자기가 사형이 될 거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가는 사람. 사형이 되지 않을까 하고 각오하고 가는 사람. 그런 양쪽의 다른 심리와 태도 이런 걸 보여주는데, 여기서 로진스키는 폴란드 타입의 미남이라고 말을 해요. 시원하고 반듯한 이마, 덥수룩하게 자란 가늘고 곱슬거리는 금발, 아름다운 하늘색 눈동자. 정말이지 생기 있고 건강한 한창 때의 젊은이였어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생겼죠? 아시죠? 폴란드 스타일의 미남. 폴란드 스타일의 미남이 이렇다고 이제 톨스토이가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부활 전반적으로 이 폴란드인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느껴요. 약간의 미안함과 함께 뭔가 좀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려고 하는 게 부분 드러나요. 이때의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폴란드 침공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폴란드 타입의 미남이라고 했는데, 사실 폴란드는 여성이 너무나 아름답다고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폴란드 사람들 보면 여성도 아름답지만 엄마가 그렇게 아름다운데 아들이 아름답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진짜 이래요, 정말. 그래서 이게 러시아 사람들이 봤을 때 더 아름답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이 폴란드 사람들의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서유럽하고는 또 달라요. 그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는데, 여기 묘사된 이대로예요, 진짜. 딱 귀족 청년 같은 느낌. 근데 그 유태인 꼬마가 자기가 사형될 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사형이 되는 그 장면에서 크릴초프가 어떻게 그 과정이 진행됐는가를 얘기하다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아요. 그는 미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울음이 터지고 말았다. 한참 동안 목구멍으로 무겁게 숨을 내쉬며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흐느낌을 삼키면서 한참 동안 침묵했다. 이 두 사람이 사형이 된 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슬펐던 얘기를 하다가, 그때부터 나는 혁명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민의지당의 심지어 파괴단체의 수장이라고 나가요. 그러니까 테러리스트 수장인 거죠. 그 단체의 목적은 정부가 스스로 권력을 버리고 민중에게 호소하도록 정부의 테러를 가한다. 이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페테르부르크 온갖 외국, 키예프, 오제사 가는 곳마다 성공을 거두다가 동료의 배신으로 감옥에 들어온 거죠. 이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돼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시베리아 유형을 가는 겁니다. 폐병에 걸려서 이게 몇 달 못 살 것 같다는 걸 다 아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도 자신이 몇 달밖에 못 산다는 걸 알았고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않았다. 또 한 번 생이 허락된다면 똑같은 일에 자신이 목격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 체제의 파괴를 위해서 생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 크릴초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흘류도프는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가까워지죠. 그러면서 이전에 알지 못한 많은 것을 알게 됐다. 부활에서 톨스토이는 네흘류도프가, 또 카츄샤가 정치범들과 어울리면서, 카츄샤는 정말 본능적으로 이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네흘류도프는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몰랐던 이 세계의 이면을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건데, 이 얘기는 마치 저는 톨스토이가 3월 1일 알렉산드르 2세 폭탄 테러 이후에 그 혁명가들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과 경멸이 만연한 러시아 사회에 그 사람들은 왜 그랬고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이렇게 보여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용기 있는 서술이었죠. 당시 톨스토이가 있었던 시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근데 이 4, 5, 6장 말하자면 4장, 5장이 고린도전서 사랑장이면 4장, 5장이 고린도전서 사랑장, 그 다음에 4장의 시몬손, 6장의 크릴초프가 톨스토이가 보여주는 이 혁명가들의 모습. 그럼 도대체 이 사랑장과 그때 혁명가들의 모습을 왜 같이 동시에 보여줬을까? 여기서 얘기하는 톨스토이가 얘기하는 기독교의 바스크리시엔예는 무엇일까? 또 생각해 보게 되죠. 뒷부분에 가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사실은 저는 이 4, 5, 6장보다 제가 좋아하는 건 7장입니다. 저는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부활 모든 걸 통틀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톨스토이의 묘사는 사랑의 심리 묘사라고 했는데 사실 그건 두 번째고요. 그냥 그 농부들의 묘사?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어떤 민중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사람들의 생기발랄함, 어처구니 없는 행동, 그 독특한 유머, 무지라고 해야 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서 또 드러나는 어떤 생명력, 이걸 보여주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걸 톨스토이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디를 얘기하고 싶냐면 이 3부의 7장도 그런 대목입니다. 이제 네흘류도프가 그 정치범들이 있는 숙박소 가려고 해요. 그 숙박소까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시베리아 가는 유형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숙박소가 있어요. 꼭 옛날에 그 역참처럼 말죽거리처럼 중간중간에 숙박소가 있어서 한 이틀 행군하고 하루 숙박소에서 쉬고 거기서 또 먹을 것도 챙기고 그리고 또 이틀 행군하고 2, 3일 행군하고 또 쉬고 이러면서 행군을 계속 하네요. 그럼 이 숙박소 부근의 마을 사람들은 죄수들이 올 때 그 죄수들한테 치즈나 우유나 빵이나 고기나 먹을 거를 팔고 또 납품하는 게 있었겠죠? 그 호송대에. 그런 걸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근데 그 네흘류도프가 간이 숙박소 부근의 마을에 도착해서 뚱뚱한 중년 과부가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많은 이꽃과 그림으로 장식된 깨끗한 방에 들어가요. 차를 마시고 이제 장교를 만나러 숙박소에 갑니다. 면회 신청을 하려고요. 카츄샤 만나려고. 그런데 이제 마차를 타고 가라고 했는데 네흘류도프가 걸어가겠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영웅서사시의 용사처럼 어깨가 떡 벌어진 젊은 일꾼이 내가 길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강한 강한 타르 향이 강하게 나는 그런 타르를 가칠한 아주 커다란 부츠를 신고 왔는데 하늘에서는 안개비가 내렸다. 주위가 어찌나 어두웠던지 창문 밖으로 빛이 새어나오지 않는 곳에서는 젊은이가 세 발짝만 걸음을 옮겨도 보이지가 않았고 질퍽한 깊은 진창 속에서 부츠 소리만 들렸다. 그러면서 이 묘사가 나와요. 교회 앞 광장과 주택들 창문에서 환하게 빛나는 거리가 지나고 이제 이 젊은이를 따라서 마을 끝에 완전한 어둠 속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 어둠 속에서도 안개 사이로 저 멀리 불빛이 보여요. 그 불빛이 숙박소였던 거예요. 숙박소 주위의 불빛, 초병, 초소 막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초병이 엄격하게 하는데 이 젊은 일꾼은 당황하지 않고 말 좀 넣어줘 상관한테 우리 여기서 기다릴게 그러면서 기다려요. 그러면서 이제 막 네흘류도프 부츠에 달라붙은 진흙을 나무 조각으로 떼어줘요. 막 그 젊은 일꾼이. 근데 초병이 보니까 저렇게까지 떼어주는 거 보니까 좀 높은 사람 같잖아요. 들어가서 얘기를 해요. 그 장교가 나오니까 또 이제 상관을 불러달라고 해서 또 들어가요. 하는데 이 기다리는 과정에 바구니와 항아리와 자루를 든 여자들이 거기 숙박소에서 나와요. 쪽문으로. 독특한 시베리아 방언으로 카랑카랑 수다를 떨면서 넘어와요. 다들 도회지풍으로 코트나 터레투를 또 다 갖춰 입었어요. 치맛자락을 높이 허리춤에 쑤셔넣고. 왜요? 이 걸을 때 걸리적거리면 안 되잖아요. 머리를 숄로 감쌌는데 이 네흘류도프와 일꾼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더니 한 여자가 어깨가 넓은 젊은이와 만난 게 기뻤는지 다정하게 시베리아식 욕설을 짓거렸다. 빌어먹을 너 여기서 뭐하냐? 그러니까 이 신사분께 길을 안내하고 있지 넌 뭐하는데? 그러니까
우유하고 치즈야 내일 아침에 또 가져오래. 그럼 뭐 아이고 거기서 너 자고 가라고 붙잡진 않았나 보지 하고 이제 막 희롱하는 거죠. 지금 하면 안 되죠. 성희롱인데. 그러니까 혓바닥 조심해 하면서 막 욕을 해요, 같이. 서로 막 욕설을 짓거리는데 그게 웃음을 터뜨려요. 초병까지도 못 참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일꾼이 네흘류도프로 혼자 가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여자들하고 같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네흘류도프 혼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지팡이까지 주고 자기는 이 씩씩한 여자들하고 사라져버려요. 여자들의 목소리와 뒤엉킨 젊은이의 목소리가 여전히 안개 속에서 들려왔다. 커다란 부츠를 철벅거리면서 여자들하고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왜 같이 갔을까요? 모르죠. 왜 서로 이렇게 걸쭉하게 농담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했을까요? 이럴 때 어떤 풍기는 생생한 어떤 생명력?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죄수가 지나가는 곳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죄수를 면회온 곳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죄수를 데리고 사고 없이 호송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지만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거기가 일상인 거죠. 그러니까 죄수들이 오면은 거기서 돈 벌고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숙소 빌려주고 이러면서 일상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시베리아에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생생하게 갑자기 신선하게 착 끼워 넣는 게 너무나 톨스토이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톨스토이의 특징은 이런 대목이에요. 이런 대목. 그래서 오늘 4, 5, 6, 7장을 했는데요. 무슨 얘기를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그 혁명가들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이른의 노익장 톨스토이가 갖고 있었던 동시대의 젊은이들을 이해하려고 했던 마음. 동시에 무조건 찬양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세대를 걸쳐서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약점과 고귀함과 허술함과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움은 무엇인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거기서 시몬송과 크릴초프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또 카츄샤의 마음이 이제 누구에게 가는가. 이 주도권이 네흘류도프에게 있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네흘류도프에게 없어요. 이런 놀라운 여주인공을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지위가 높은 여자여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가장 차별받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딱 세우면서 이렇게까지 심리의 주도권을 딱 주면서 간다는 게 소설가로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무리는 제가 좋아하는 시베리아에 사는 그 지역 사람들의 생생한 모습. 4, 5, 6, 7장 4개의 장이었지만 정말 한 장 한 장이 놀랍죠. 저는 이제 왜 바스크리시엔예 기독교의 영어로 제목을 붙였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서에서도요 보면은 그런 예수님이 만나는 대사가 짧거나 거의 없는 사람들의 생생한 묘사가 사실은 그 짧은 문장 하나하나에 숨어 있잖아요. 그게 같이 느껴졌어요. 이 책에서도. 오늘은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에 8장부터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끝나려고 하니까 아쉽네요. 감사합니다.